더 뉴스 시작합니다. 경제를 주제로 한 대선 후보들 간 첫 법정 TV 토론, 다양한 공방이 벌어졌죠. 어제 후보들 발언은 과연 정확한 사실에 근거했는지 기획탐사팀 취재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는데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파견을 명령했습니다. 미국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 비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와 무역 등을 금지하는 첫 제재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NSC 긴급회의에서는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어제 중앙선관위 주관한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경제관이 불안을 넘어 위험한 수준이라고 꼬집은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말로 때우는 말장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9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재택치료 대상자는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일일 확진자가 17만 명에 달하고 위중증 환자는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가격 안정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한 계란 약 2,100만 개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원가와 폐기 비용을 합쳐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부터 대입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없어집니다. 일반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 인원 중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합니다. 정부가 현재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풍토병으로 자리 잡는 초기 단계라며 상황이 안정되면 일상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10만 명대에 근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정부가 이번 유행을 잘 넘기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밝혔지요. 네, 방역당국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금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엔데믹, 그러니까 풍토병으로 자리 잡는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선 셈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오미크론 대응도 다른 감염병과 같은 관리 체계로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미크론 유행이 단기적으로는 위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한 번은 거쳐야 하는 필연적 과정이라며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체계를 보존하면서 유행을 잘 넘긴다면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상 회복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되는지와 그때 위중증과 사망자의 추이, 의료 체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구상에 들어갈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된다면 사회적 조치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 패스의 축소나 조정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9만 명대 후반을 기록했고 사망자도 미접종군 위주로 늘고 있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99,573명입니다. 전날보다 4,000명 넘게 늘면서 이틀 연속 9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7배, 2주 전보다는 2.7배, 5주 전보다는 24배 넘게 늘어 매주 확진자가 2배 안팎으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정점은 2월 말에서 3월 사이에 나타나고 하루 확진자는 최대 2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증감이 없이 480명을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58명이 늘어 누적 7,508명입니다. 사망자는 60대 이상이 93%로 대부분이었지만 20대 사망자도 1명 나왔는데 미접종자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미접종자가 국내 인구의 6%에 불과하지만 최근 8주간 발생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이 36.3%, 수도권이 34.3%로 하루 전보다 각각 0.9%포인트와 0.7%포인트씩 높아졌지만 안정적 상황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하루 사이 2만 명이 넘게 늘면서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소아청소년입니다. 최근엔 확진된 7개월 아이가 숨지는 일도 일어나면서 보호자들은 우리 아이 코로나19 진료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안내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방배동에 있는 소아 전용 의료 상담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이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면 그쪽으로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지난 17일부터 서울의 유일한 소아 전용 의료 상담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할 내용 코로나19 관련해서 있다면 이곳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눈여겨봐야 할 코로나19 재택치료 소아들의 증상이 뭔지 직접 상담했던 원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심한 열이 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위험한 증상은 잘 안 먹고 그 다음에 소변량이 줄고 잘 놀지 않고 자꾸 누우려고 하는 증상 자체가 위험한 사인입니다. 네, 이곳 의원은 평일에는 오전 9시에서 밤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데요. 위급할 경우 야간에도 진료가 이뤄집니다. 이곳에선 의료진 최대 4명이 진료를 하는데요. 상담부터 약 처방까지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립어린이병원에도 이런 소아 전용 상담센터가 추가 개설됩니다. 이곳 말고도 서울시에서는 서울의료원과 보라매 병원에서 24시간 소아 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반 동네 소아 청소년과 의원에서도 전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면 진료가 필요할 때는 대면 외래 진료 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서울에는 19곳이 있는데요. 이곳 의원은 소아 청소년만을 위한 외래 진료 센터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예약을 거쳐 일반 내원 환자 진료를 마친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음압시설을 두고 진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코로나19 전용 응급의료센터로 가야 하는데요. 서울에는 서울의료원과 녹색병원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 모두 소아 환자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방배동에 있는 소아 전용 의료 상담센터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사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상태가 급박하게 전개되는 만큼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불이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생긴 손해를 모두 보상해달라며 자영업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어젯밤 9시 반 서울 홍대거리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고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총연합은 식당과 주점 등에 내려진 영업시간 제한에 과학적 근거가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본격적인 방역 완화 정책을 도입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사망자 중 1명으로 발표된 20대 확진자는 사망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집계된 20대 사망자는 사망 후 확진된 사례로 기저질환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망자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대본은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자 통계를 발표하면서 사망자 58명 가운데 20대가 1명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소비 심리도 한 달 만에 다시 나빠졌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3.1로 지난달보다 1.3% 하락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방역조치 강화와 3차 접종 본격화로 경기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달보다 0.6포인트 올랐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악화됐습니다. 직원이 회사 돈 245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한 계양전기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서울 대치동에 있는 계양전기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직원 김모 씨가 근무한 재무팀에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김 씨 범행의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횡령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의 내용을 보면 두 항공사의 결합으로 경쟁 제한성이 있는 국제선 여객 26개 노선과 국내선 여객 14개 노선에 대해 경쟁 항공사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과 운수권 이전 등의 구조적 조치가 부과됐습니다. 슬롯은 항공사가 항공편 운항에 필요한 활주로 등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6.25 때 침범한 북한군이 인천 상륙작전 때 후퇴하면서 종교인 1,000명 이상을 집단 학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 2기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문헌조사와 관련자 증언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과 학살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1950년 9월 26일 퇴각 과정에서 개신교인 1,026명, 천주교인 119명을 학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어제 대선 후보 경제 분야 토론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재정 지출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후보들이 사실에 근거한 발언을 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첫 법정 TV 토론이었고 첫 번째 주제가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들이었습니다. 이 대책들을 후보들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반영한 통계들이 반영이 됐는데 팩트체크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가장 먼저 등장한 게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토마 피케티 교수의 통계입니다. 예? 먼저 심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피케티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에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1위였던 미국을 제꼈고 네, 피케티 교수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연구한 세계적인 석학이죠. 예? 피케티 교수가 소속된 연구소가 낸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거의 절반에 육박하죠. 미국을 제친 수치고요. 독일, 프랑스 같은 서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보다도 부의 편중이 심합니다. 피케티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 가장 불평등이 심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통계가 나오자 정부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복지제도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부 반영되지 않은 건 있지만 선진국 중에서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인 건 맞다. 네, 이 정도로 수치로만 정리하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맞다 볼 수 예?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한 재정 지출 규모, 그러니까 각 국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얼마나 재정 지출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인데요. 예. 이번에도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국가 GDP의 대개 15% 정도를 지원했는데 우리는 5%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아서 사실은 국가가 질 빚을 가계들이 대신 진 거죠. 이 후보 주장의 근거가 되는 통계는 국제통화기금 IMF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었는데요. 예. IMF가 코로나19에 대응한 주요국 21개국의 GDP 대비 재정 지출 규모를 비교한 겁니다. 환자 치료와 백신 공급 같은 보건 분야는 뺐고요. 소상공인 지원과 고용 등 사회 정책 분야 지출만 떼서 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5.7%입니다. 미국이 22%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일본, 영국, 독일 등이 10%를 넘고 이 와중에 북유럽 국가들 재정 지출은 많지 않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이 수치를 평균을 내보니까 9.8%였거든요. 예. 이 후보가 말한 15%에는 못 미치죠. 그러나 우리나라 코로나19 재정 지출이 5% 수준으로 주요국 가운데에서 하위권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말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에 대해 토론이 치열했는데 심상정 후보가 부자 감세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윤 후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 듣고 다시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양도세를 만들어 놓으면은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시장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에게 아주 치명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에게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팩트 체크를 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내년부터 주식을 팔아서 거둔 이익에 소득세를 20%에서 25%로 올려서 매기기로 했습니다. 예. 다만 이익이 5천만 원 이상이 나야 과세 대상인데요. 주식을 사고 팔기만 해도 부과되던 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내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 수준의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이익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히려 윤 후보 공약대로 양도세를 없애고 거래세를 그대로 두면 개미에게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얼마를 투자해야 개미로 부를 수 있을지는 사실 정해진 기준이 없죠. 예. 세금 부과가 사실 주식시장의 악재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세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공약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윤 후보가 대만 사례를 또 거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주식 양도세는 대만에서 그걸 실시했다가 주가 폭락이 돼가지고 그걸 제한한 경제장관이 경질이 됐습니다. 이거 1988년 타이완 정부가 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네. 한 달 동안에 주가가 30%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타이완 경제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타이완은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서 최고 50%까지 종합과세를 한다는 거여서 우리와는 세제 자체가 다릅니다. 또 수년에 걸쳐서 세제 변화를 예고한 우리와는 달리 대만은 사전 홍보 없이 시행 석 달 전에 전격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 혼란을 키운 측면이 좀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을 때 별다른 타격이라든지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 차익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주식시장이 왜곡되고 이게 개미에게 치명타가 된다. 이 주장은 단정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각 나라의 사정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또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외환 위기 때는 기업 살리려고 169조 원이나 투입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때문에 발언을 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외환 위기 때 공적 자금은 상당 부분 회수가 됐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1997년 겨울에 외환 위기가 닥치자 이제 정부가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 돈이 168조 7천억 원입니다. 이 공적 자금은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회수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118조 5천억 원을 회수를 해서 회수율은 70.3%입니다. 이 70.3%를 윤 후보 말대로 상당 부분 회수했다 이렇게 표현할지는 판단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쯤에서 안철수 후보 발언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인구 통계나 뭐 지리 정보 같은 공공 데이터 공개하지 않아서 4차 산업혁명이 좀 뒤처진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일단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안보와 관련이 없는 모든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면서 전 세계를 지금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공 데이터 공개에 좀 소극적이라는 주장인데 팩트 체크 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결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공공 데이터 공개 정도는 안 후보의 주장과 달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데이터 접근성과 정부 지원 등을 평가해서 OECD의 공공 데이터 개방 지수라는 지표를 만드는데요. 우리나라의 공공 데이터 개방 지수는 2019년 기준으로 1점 만점에 0.93으로 세계 1위입니다. OECD 평균이 0.6이니까요. 이게 크게 웃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은 2019년 자료가 없는 상태고요. 2017년 기준으로는 0.63입니다. 다만 질적으로 보면 민간이 연구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는 예. 좀 적은 건 맞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 여러분들도 지금 김 기자와 함께한 팩트체크 잘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대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인천과 경기 지역 유세로 수도권 표심을 공략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해안을 따라 충청과 전북 지역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충청,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산에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현장에 YTN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각 지역 연결해서 현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 유세 분위기 전해줄 조성호 기자, 지금 어디에 있죠? 네, 인천 9월동 로데오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 현장엔 이건국 기자가 나가 있죠. 네, 충남 홍성 내포 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3지대 후보들과 정치권 소식 짚어줄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차례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유세 일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이재명 후보 오늘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후 1시쯤부터 인천 시민과 지지자들이 몰린 가운데 유세가 시작됐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오후 1시 반쯤에 유세차에 올라와서 연설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기다리면서 찬조 연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금 전부터는 경선 경쟁자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찬조 연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유세 장소인 인천은 지난 대선들에서 전국 득표율과 비슷한 결과가 자주 나와서 민심의 풍향계로도 불리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접경지면서 수출입 관문인 인천에서 선제 타격론을 언급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안보관을 비판하고 민생 회복과 성장을 이끌 유능한 후보란 점을 앞세워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 어젯밤 늦게 TV토론을 마치고 오전에는 라디오 방송 인터뷰만 소화하며 일정을 가다듬었는데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께 제가 가진 정치적 비전, 가치, 또 지금까지 해왔던 성과와 또 그 성과 속에서 증명된 역량 이런 걸 잘 설명드리고 저는 결국 국민들께서 자신의 미래를 기준으로 역량 있는 실력이 증명된 리더를 선택하실 거라고 굳이 믿습니다. 그제까지 호남에서 1박 2일 텃밭 민심을 다지고 올라온 이재명 후보는 경합 지역에서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늘은 격전지면서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유세에 집중합니다. 오후 3시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유세한 뒤엔 경기도 부천과 안산으로 자리를 옮겨 선거운동을 이어갑니다. 정치적 고향 경기도 유권자들에게 경기지사로서 성과를 낸 민생 실용 정책을 대통령으로서 전국에 펼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전방위 지원에 나섭니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부산에서 유세하면서 이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송영길 대표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충남과 대전 각지에서 유세를 벌입니다. 이 후보는 저녁에는 소년공 다이어리란 제목으로 미리 녹화한 방송 연설을 통해 대선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국정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 살펴봤고요. 이번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 후보 오늘 서해안을 따라 대대적인 유세 활동을 펼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조금 뒤에 이곳 홍성에 도착해서 유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서해안을 따라서 충청 지역과 호남 지역들 도시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지역 경제발전 구상을 잇따라 발표를 하면서 전통적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 지역 민심과 또 취약지인 호남 지역 민심을 동시에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는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충남 당진 솔mer성지를 찾아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당진의 재래시장을 찾아 본격적인 유세에 나섰는데요. 윤 후보는 지역 경제 발전의 기초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잇따라 언급하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런 대장동 부패를 벌인 몸통이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국가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사실과 네, 이후 윤석열 후보는 보령에서 충남 지역 유세를 마무리한 뒤에 전북으로 이동합니다. 군산에 있는 시장과 익산역 광장을 찾을 예정인데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정치 타파를 외치면서 호남 민심에 호소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전남 신안군 하의도를 찾아서 영호남 지역 통합의 가치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오늘 광주를 찾아서 복합 쇼핑몰 유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하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저녁에는 서울로 올라와서 홍준표 의원과 서울 홍대에서 유세를 펼치며 2030 세대 표심에도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유세 일정 알아봤고요. 제3지대 후보들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충청권에서 노동자 표심 공략에 나섰고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고향인 부산으로 향했죠. 네, 먼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오늘 충청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첫 유세지로 대전을 선택했는데요. 점심시간에 맞춰 대전 서구에서 유세에 나선 심 후보는 대전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 모두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녹색경제 대전환의 적임자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 후보는 이어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현대차 아산공장 앞에서 퇴근길 근로자들을 상대로 유세에 나서는 등 노동자 표심 잡기에 힘을 쓸 예정입니다.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뒤 심기일전을 다짐한 안철수 후보는 고향인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민주공원 참배로 지역 일정을 시작한 안 후보는 오늘 하루 동안 부산 번화가를 돌며 유세전에 나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아들을 자처한 안 후보는 오늘 오전 부산 부평 깡통시장에서 즉석 연설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건 함께 잘 사는 정권 교체이지 적폐 교체가 아니지 않느냐며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을 거론해 도시 발전과 민생보다는 정쟁에만 관심을 기울여 부산이 쇠락하고 시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부산, 울산, 경남이 모두 통합된 글로벌 해양 융합 복합 도시를 만들어 광역 경제권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야의 선거운동 상황 알아봤습니다. 조성우, 이경국, 김태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거리에선 선거용 벽보나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엉뚱한 곳에 벽보가 붙어 있거나 현수막 때문에 공공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잡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로변 가드레일에 선거용 벽보가 길게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 유유히 벽보를 지나칩니다. 벽보가 인도 쪽이 아닌 4차선 도로 한복판을 향해 설치돼 있다 보니 정작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눈엔 띄기 어려운 탓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차도 안에서 벽보를 갖다가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차들이 계속해서 쌩쌩 달리는 그런 도로 한복판에 나가서 그 벽보를 갖다가 바라본다는 게 시민들의 안전도 고려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인도로 벽보를 부착하도록 안내했지만 따르지 않았다며 잘못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게시 방향을 차도로 하지 말고 인도에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했는데 도로 방향으로 좀 게시를 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에는 다수가 보긴 쉬운 건물이나 게시판에 벽보를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장소를 규정해두고 있진 않습니다. 생뚱맞은 장소에 엉뚱한 방식으로 붙은 벽보를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부착한 선거용 현수막이 사고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서울 도심 사거리에 대선 후보들의 홍보 현수막을 여러 개 걸었다가 가로등이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버린 겁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도로를 지나던 차량 2대가 파손됐습니다.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도 잇따르면서 경찰도 바빠졌습니다. 경기 안양시에선 손톱깎이 칼로 벽보를 훼손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고 서울 강북구에선 벽보에 불을 붙인 50대가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에선 바람에 찢어진 벽보를 만졌다가 벽보 훼손범으로 오해를 사 신고당하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이제 강풍이 불어서 그렇게 좀 훼손이 된 것 같은데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재설치가 완료가 됐다고 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찍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20대 대선일인 다음 달 9일까지 전국에 부착된 선거 벽보는 8,500여 개. 선관위는 선거 벽보 훼손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범죄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대선 후보 유세 차량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대전시 화암동 대전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유세 차량 구조물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전선 케이블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선이 아래로 늘어지면서 도로를 막아 한전에서 복구 작업을 벌였고 차량 구조물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5톤 화물차에 설치된 4m 높이 유세 차량 구조물을 접지 않고 이동하는 바람에 전선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지역 돈바스에 군을 진입시키는 강수를 던지면서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95명이 우크라이나에 잔류한 걸로 확인이 됐고 이웃 국가인 폴란드는 피난민 수용을 준비하는 등 비상사태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인 메디카 국경 검문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미러 정상회담이 예고되면서 사태가 좀 풀려가는가 싶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초강수를 던지면서 현재선 긴장 수위가 한껏 높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 지역도 굉장히 공기가 무거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에서 걸어서 폴란드로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인데요. 아직까지는 대규모 유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도네츠크,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두 곳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군대를 보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해 첫 제재를 발동했고 우크라이나 주재 미 국무부 직원들도 전원 철수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프랑스 정부도 러시아의 결정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 주권에 대한 침해라면서 현재 우크라이나의 국경선은 앞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웃한 폴란드 시민들도 자칫 전쟁이 터지진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Myślę, że to jest bardzo prawdopodobne i bardzo dużo osób się o to boi. Też ja tutaj mieszkam i na przykład dużo osób już robi zakupy. My wish for this situation is for a peaceful armistice. I want us to come to an agreement. I want NATO and Russia to come to some sort of an agreement. I think the biggest fear is nuclear warfare, to tell the truth. 네,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교민들 상황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주 폴란드 한국 대사관은 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은 모두 9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한 크림반도 체류 교민인 10명과 현지 교민 지원을 위해 남은 공관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64명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남아있는 셈입니다. 주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이들에게 계속 피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는 이 한국인 남성이 우크라이나에서 국경을 넘어오다 문제가 생겨서 주 폴란드 대사관의 도움으로 입국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주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일단 한국 교민들에게 계속 피난을 설득하면서 지원하고 있고, 폴란드 대사관은 이 폴란드 입국과 교통편, 숙소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 폴란드 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넘어올 때 반드시 인도적으로 긴급한 상황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폴란드 대사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오시는 우리 교민분들은 이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난민의 어떤 그런 수준보다는 우선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다 이제 숙소라든지 그런 걸 마련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만약에 너무 긴급한 상황이 돼서 저희들한테 숙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또 숙소를 리저브한 게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이웃한 폴란드로 피난민 수용에 들어가는 등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전쟁 발발 시 최대 10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폴란드 국경을 넘어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소도시인 프셰미실 시도 이런 준비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대규모 난민을 맞아들일 첫 관문인 만큼 지금부터 벌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인구가 6만 명 정도 되는 소도시인데 일단 14번 초등학교 등 학교 몇 곳을 일단 피난민을 위한 시설로 개조하고 최대 1000명까지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프셰미실 시청 측 관리도 저희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Oczywiście, wszystkie narodowości, jeżeli będą się zwracały o pomoc, to wszystkich będziemy przyjmować równo. 네,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온 이 한국인 같은 경우는 과연 폴란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는데 기꺼이 그 푸셰미실 시청에서는 한국인 그 우크라이나 난민도 기꺼이 도와줄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도 폴란드가 전쟁 시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가장 많이 찾아올 곳으로 보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폴란드에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우리나라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홍선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NSC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우크라이나 사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NSC는 국가의 외교 안보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인데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지만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먼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범정부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전개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재외국민 보호와 경제 영향을 점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대외 경제안보전략회의도 함께 열렸는데요. 문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에너지와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과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 등이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경제가 불이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네, 전운희 감독은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 정부도 국내에 미칠 영향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상황을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의 사건 이슈들부터 뒤로 넘어가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이 지역에 있는 일부 2개 지역을 러시아가 공화국 독립을 승인하면서 지금 이 승인한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사전 단계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더 전운이 감도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 2014년 크림 반도 합병 당시를 생각해 보면 분리주의 공화국이 먼저 독립 승인을 요청하고 러시아가 이를 승인하고 이후에 합병을 하는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쳤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단계로 보이고, 이런 단계에 돌입하면 우크라이나 군의 당연한 반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가 그걸 이제 핑계로 이제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도네츠크 그리고 루안스크 공화국이 러시아에서는 승인을 받았는데 국제사회로부터는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 군사 개입을 하게 된다면 이 돈바스 지역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을 때는 화약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 지역에 대한 의미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그 돈바스 지역은 이제 과거에 이 지역이 이제 도네츠크 분지라는 지역인데요. 그 도네츠크 바센이라고 해서 그 줄여서 돈바스라고 하고, 대략적으로 이제 도네츠크 공화국하고 루간스크 공화국이 이제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2차 대전 때 나치가 점령했던 지역에서 경제적 피해가 컸고요. 그걸 이제 부활시키기 위해서 2차 대전 이후에 대규모 러시아 노동자들이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굉장히 러시아 민족이 많이 살게 된 거고요. 94년 국민투표 때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고 좀 연방제를 해야 된다는 국민투표에 압도적 다수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 지역 사람들의 불만이 커진 것 같고요. 이 지역은 이제 전통적으로 석탄, 철강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그런 의미를 갖는 지역인데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런 결정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까요? 그 오늘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그 도네츠크, 루간스크 독립 승인에 관한 대통령령 4조에 이 두 공화국과 우호 협정을 맺기 전까지 평화 유지를 위해서 군사력 작동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일단 서방에서는 평화 유지군 파견이라고 아마 해석을 하는 것 같지만, 이제 아직 러시아 쪽에서 공식적인 군사 개입 명령이 나온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군사 협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도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넓게 봤을 때는 미국 주도의 나토 세력과 러시아 간의 어떤 세력 다툼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제 단순히 양국 간의 영토 분쟁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한 세력전이 이제 미중 경쟁, 미러 갈등,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러시아가 이제 미국과 지정학적 경쟁을
이제 새롭게 알리는 뭐 하나의 신호탄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 두고 일촉즉발이다 이런 표현들까지 쓰고 있는데 러시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여러 곳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장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당장 러시아가 전면전에 돌입할 가능성은 아직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러시아는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에 전략을 이제 하이브리드 전략이라고 해서 군사적 압박과 심리적 압박을 이제 병행하는 그런 수단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에 대한 이제 사이버 공격, 또 지금 이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의 반군들의 어떤 군사적 소요 자극,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러시아가 이제 미국과 협상하기 전까지는 이런 양면 작전을 이제 계속 추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둘러싸고 미러의 입장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장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양 국가 사이에 끼어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는 얼마 전까지 아마 그 좀 전쟁 위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큰 이제 위기감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군사력 집중이나 무기가 집중되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좀 결사항전을 촉구하고 있고요. 이제 서방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이제 승인이 나온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강력히 그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그 동부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의 군사 병사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비난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미국이 지금 대사관을 폴란드 쪽으로 옮겼고 또 3,000명의 추가 파병은 했지만 직접적 참전 가능성은 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미국의 좀 강력한 지원이 아쉽다는 좀 그런 반응이 많고요. 한반도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좀 강대국 사이에 낀 그 국가의 좀 비애를 좀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서 미국이라든지 EU 같은 서방에서는 제재 조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제재 조치로 군사적인 측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외교적인 해법도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제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나 이제 독일 숄츠 총리가 지금 외교적 중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미러 간에도 지금 24일 날 지금 외무부 장관 지금 회의가 예정돼 있죠. 그래서 외교적 중재도 타결도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높은 수준의 외교적 타결이라기보다는 이 사태를 좀 임시 봉합하는 이제 그런 수준의 타결일 가능성이 많고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지금 이제 그 동부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 저희가 미न्스크2 협정이라고 하는데 그 미न्스크2 협정의 그 우크라이나의 이행 준수를 미국이 책임지는 뭐 그런 좀 미न्스크2 협정 이행 강화 이런 방안을 아마 이제 프랑스도 제시하고 있고 이제 중국도 최근에 제시를 했고 아마 이제 그런 선에서 임시적 봉합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오전에도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NSC 회의 긴급 주재하고 상황을 면밀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오늘 NSC 회의에서도 아마 깊숙이 다루어진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지금 상승하고 있죠. 특히 이제 우리 가스 부문에서는 지금 미국이 미국산 셰일가스 한국 수입을 좀 유럽으로 돌려달라 하는 요청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스 수입 비중을 보면 카타르가 23%고 미국이 14%나 되거든요. 이 두 나라의 지금 가스가 지금 유럽으로 많이 이제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가스 부문에 이제 좀 가격 압박이 좀 심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미국이 러시아를
달러 결제 시스템 저희가 스위프트라고 하죠. 예. 거기서 이제 탈퇴를 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그건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한국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러시아가 자체 구축한 그 SPFS라는 이제 자체 시스템이 있는데 물론 문제가 많은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 시스템을 미국과 협의해서 좀 러시아하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고 있고요. 또 CIPS라고 러시아가 중국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 사용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또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오늘 NSC에서도 중요하게 다뤘는데 지금 비철 금속 부문 특히 반도체에 들어가는 니켈이나 팔라디움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주에만 해도 지금 거의 30% 가까이 올랐는데요. 저희가 그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고 아마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교적인 측면이 이제 제일 걱정인데요. 역시 이제 일종의 신냉전 구조가 강화가 되면 이제 우리 그 북핵 문제 해결이나 한국의 어떤 외교적 입지가 상당히 이제 축소될 수 있고 대러 외교 관계도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또 기문한 대응을 주문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 연구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페이 임원진이 상장 후 스톡옵션 행사 주식을 대량 매도해 먹튀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상장기업 임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돼 6개월 동안 처분이 제한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희경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카카오페이 논란이 거셌는데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고요? 네, 기업이 신규 상장할 때 적용되는 의무보유 제도는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보통 6개월 정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상장 초기에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 급락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인데요. 현재 규정상 주식 매수 선택권, 즉 스톡옵션을 상장 전에 행사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무보유 제도가 적용되지만 상장 후에 행사에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카카오페이 류영준 당시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8명이 상장 한 달 만에 스톡옵션 취득 주식 44만 주를 매각해 878억 원의 차익을 보면서 먹튀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상장 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에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신규 상장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면 6개월 중 잔여 기간인 4개월 동안은 주식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또 현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유 기간 6개월은 최소 기간이지만 신규 상장 기업 대부분이 일률적으로 6개월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6개월이 지난 직후 매도가 집중돼 가격 변동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서도 신규 상장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해 의무 보유 기간을 차등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밥상 물가 관리를 위해 양계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달걀 수억 개를 긴급 수입하는 등 총력전을 펴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수입한 달걀 2천만 개가 폐기에 들어갔습니다. 최소 9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걸로 추정됩니다. 김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밥상 물가가 급등하고 특히 달걀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여러 차례 달걀값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 국민이 매일 접하게 되는 민생 아주 밀접 품목이라는 점에서 보면 계란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서 가격 안정 대책으로 달걀 수입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당시 양계업계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매몰 처분 피해를 본 산란계 농가에 달걀 낳는 닭 공급을 위한 보상금 지급이 먼저라며 수입 달걀 확대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농산물유통공사는 최근 입찰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입 달걀 2,100만여 개를 예산 4억 8천여만 원을 들여 폐기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폐기될 수입 달걀이 비축된 창고 모습 사진 2장을 덧붙였습니다. 사진을 보면 한 판에 30개씩 들은 달걀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약 71만 판입니다. 유통기한 45일이 지나서 폐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안 됐고요. 대부분 다 가공란이나 액란으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수요가 너무 많았어요. 부분별하게 그냥 확 많이 그냥. 지난해 국감 자료에 따라 관련 비용을 계산해 보면 항공수송 등 관련 물리비를 포함한 수입 달걀 한 개 가격은 약 400원, 30개 한 판은 12,000원입니다. 폐기 공고된 2,100만여 개의 달걀값은 약 85억 원, 여기에 폐기 입찰비를 합하면 약 90억 원입니다. 이 같은 대량 폐기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양계업계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계업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달걀 수억 개를 정확한 계산도 없이 수백억 원을 들여 수입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혈세가 나갔는데. 근데 그거를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지금 분통이 터집니다. 최근 청와대의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페이스북에서 경제수석을 계란수석이라고 부른다고 적으며 정부가 물가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영유아나 임신부는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돼서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긴급한 순간에 이송할 병원이 마땅치 않아서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취재 기자와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돼서 재택치료를 하던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갑작스럽게 숨지는 일이 발생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8일입니다. 경기 수원시 코로나19 재택치료를 받던 A군이 상태가 악화돼 숨졌습니다. 17일에 확진 판정을 받고 불과 하루 만입니다. 호흡곤란과 경기를 일으킨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집에 도착했을 때 A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급히 응급실이 있는 병원들을 수소문했지만 일부 병원에서 거부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응급실에 자리가 없다, 확진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가야 한다, 영아 진료가 안 된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동안 병상이 부족하다, 치료 경기 병실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영아 진료가 안 된다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네, A군은 아직 돌이 안 된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에 대해 말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진료가 쉽지 않은 건데요. 일부 병원들은 응급실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어서 A군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애들은 말을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전문성 있는 데로 가야지. 대학병원에서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 로컬 병원에서는 그거 케어하지 못해. 설상가상으로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대형 병원은 비어있는 격리병상이 없었는데요. 소방대원이 무려 11곳에 전화를 돌린 끝에 12번째 병원에서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군 집에 도착한 지 21분 만에 17km 넘게 떨어진 안산 지역 병원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의사 표현이 가능한 청소년이나 성인이야 증상이 느껴지면 병원에 갈 수 있지만 소아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특수성이 인정돼야 할 것 같은데 소아들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16년부터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소아전담 응급실을 별도로 운영해서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데요. 전문의 2명을 포함해 소아 응급전담 의사가 4명 이상 있고 중환자실 병상이나 장비 등을 갖춰야 합니다. 문제는 그 수가 극히 적다는 건데요. 서울대병원 등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 또 천안에 각각 한 곳씩 전국에 5곳뿐입니다. 전국에 5곳이면 너무 적은데 더 늘릴 수 없습니까? 네, 일단 이 보건복지부에선 작년에 서울과 대구 또 양산에 3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지역 위주로 늘려가고 있는데 병원 참여가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이 저출산과 맞물려서 소아청소년과가 비인기과로 전락한 데다 응급실 업무 부담 때문에 신청 병원이 많지 않은데요. 심지어 병원에 지정했지만 의사 채용이 안 돼 무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예산도 작년보다 늘리고 있지만 일선 병원 참여를 끌어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담 병원을 늘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확진돼서 재택치료를 하던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의사 표현이 미숙한 만큼 보호자가 이상 징후를 잘 살펴야 되는데요. 평소 아이가 다니던 소아청소년과 병원에서 재택치료 전화 상담을 받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외래 진료센터를 찾거나 119로 연락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아동을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적어도 영유아는 고위험군으로 보고 확진 즉시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일반관리군으로 지정된 사람 중에서 영유아도 있지만 임신부도 있잖아요. 네. 이분들도 걱정이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확진된 임신부 역시 일반관리군이고 또 정기적으로 다니는 산부인과를 통해서 전화상담 진료를 받으면 되는데요. 다만 출산할 때는 격리시설을 갖춘 별도 전담병상만 이용하게 했습니다. 평소 진료받던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못하는 데다 이 전담병상이 어딘지도 미리 알 수 없는 게 큰 문제인데요. 출산이 임박해 보건소로 연락하거나 119에 전화하면 지자체 병상 배정반에서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가는 곳이란 낙인이 찍힐까 봐 병원들이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출산이 임박해서 알게 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텐데 예. 출산이 내 맘대로 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가 되겠습니까? 수도권은 그나마 아직 병상이 있는데 비수도권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광주나 경북 구미에선 그래서 구급차나 보건소에서 출산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세가 아직 정점이 아닌 만큼 확진된 임신부들이 많아지면 이런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 임산부가 갈 수 있는 병상은 전국에 80개 이상이고 앞으로 2주 안은 2배 이상으로 병상이 확충될 예정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산모에게 명단 비공개 방침은 유지할 방침이라면서 지자체에서 병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영유아나 임신부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격리병상을 더욱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급 상황 시 대응 요령을 세세하게 안내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규칙을 지키세요. 네. 왜 검사가 규칙을 안 지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까? 뭐 대통령 하신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킨다고 하셨다면서요? 응? 윤 후보님. 집권당의 그 집권 정부의 방역 정책의 실패를 이제 인정을 하셨는데 이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야당 코스프레하는 게 아니라 전 이걸 한번 우리 심상정 후보님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지금 발언자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저한테 다 물어놓고 답은 길 안 주고 저기다 의견을 지금 물어봐요. 들어보는 겁니다. 또 얘기해봐야 또 뭐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서 객관적으로 3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윤석열 후보님, 그게 토론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자, 상대한테 반박할 기회를 주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먼저 듣고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제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 정책은 그러면 국민의힘 정책이 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십니까? 아니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똑같다는 걸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제 얘기를 듣지 않고 답변 안 드렸습니다. 질문하시면 30초는 보장을 네, 하셔야 아직 질문 합니다. 안 드렸습니다. 질문하셨잖아요. 예, 우리 윤석열 후보께 제가 묻겠습니다. 이 주식 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그 삼성 네. 이재용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거든요. 네. 혹시 종부세 얼마 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한 뭐 몇백만 원 내는 것 같은데요. 종부세 92만 원 내셨어요. 92만 원 예. 다 합쳐갖고. 30억 집에 종부세 92만 원이 폭탄입니까? 국가가 말이지 다 뺏어갔다.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런 건 도대체 어떤 법으로 어떤 형량으로 다스립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종부세 납부한 사람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또 한반도의 불안정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친다라는 데에 대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하면서 하신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보시죠. 답을 하시죠.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엉뚱한 거 답을 하는 거는 원래 엉뚱한 옳지 않은 답하고 겁니다. 내빼는 데는 우리 답을 먼저 하세요. 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면 서로 답을 하세요. 네, 시간이 아주 애매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상습적으로 지금 거짓말하시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국민들에게 발언권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잠시만요. 네. 봄을 앞두고 있지만 한겨울 풍경과 찬바람은 여전합니다. 얼마나 추운지 이곳 도심공원의 호수도 꽁꽁 언 채 얼음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영하 0.6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선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길게 이어지는 강추위 속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추위 속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제주 산간에 최고 5cm의 눈이 오겠고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빙판길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올겨울 마지막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14도, 대전 영하 9도, 광주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2도, 부산 5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이후에는 초봄 같은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중부와 전남, 영남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어젯밤 열린 대선 후보 간 첫 법정 TV 토론. 경제 정책을 두고 격돌했지만 갈수록 전방위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열띤 토론만큼 각 당에서 내놓은 관전 평도 엇갈렸는데요. 잠시 뒤에 여야 선대위 관계자 두 분과 함께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